아줌마 니녀는 해병대 몇 기냐? 내 잠자리 파트너나 해라라며 자신을 모욕한 남성 우월주의 장군 앞에 정체를 숨긴 해병대 최초의 3스타 여성 사령관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부패한 권력을 참교육하고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는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어떨 때는 어머니의 품처럼 한없이 너그러운 미소를 짓다가도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성난 야수처럼 포효했다. 오늘 포항 앞바다는 분명 후자였다. 동해의 칼날 같은 바람이 해병대 제1사단의 정문을 쉴 새 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먹물을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펄럭이는 해병대 깃발의 붉은 글씨만이 이 잿빛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색처럼 보였다. 정문 위병소의 해병들은 칼바람에 맞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굳게 닫힌 방풍창 너머로 연신 입김을 불어내며 언손을 녹였다. 바로 그때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인이 내렸다. 여인의 차림새는 이곳의 삼엄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빛바랜 등산복에 질끈 동여맨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영락없는 동네 뒷산에나 오를 법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배낭을 고쳐 메고 잠시 부대 정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날카롭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평범한 등산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예리한 칼날처럼 벼려진 시선은 정문의 배치, 위병들의 근무 형태, 주변 지형지물까지 단 한 번에 꿰뚫어보는 듯 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수.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바로 며칠 전 해병 대사령관으로 취임한 현직 중장이었다. 그녀가 사령관의 위엄을 과시하는 검은색 지휘 차량 대신 덜컹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수행원 하나 없이 이곳 포항까지 내려온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다. 서류 속 보고와 번지르르한 의전 뒤에 가려진 진짜 해병대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의 민낯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1사단장 황덕출 준장에 대한 소문은 취임 전부터 그녀의 귀에 거슬릴 만큼 여러 차례 들려왔다. 탁월한 능력보다는 해병대 기수와 인맥을 내세우는 인물, 부하들에게는 폭군처럼 군림하고 상급자에게는 능구렁이처럼 아첨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남성 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깊이 물든 인물이라는 평판이었다. 서지수는 천천히 정문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계획은 조용히 부대 안으로 들어가 황덕출 준장의 통치 방식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은 초장부터 어그러졌다. 그녀가 위병소에 다가가기도 전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지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오다 급정거했다. 뒷좌석의 문이 벌컥 열리며 육중한 체구의 사내가 내렸다. 별 하나가 선명한 전투모, 잔뜩 힘이 들어간 어깨,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 황덕출 준장이었다. 그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본다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지수를 위아래로 훑쳤다. 거기 아줌마. 어딜 함부로 쳐다봐. 쩌렁쩌렁한 고함이 찬 공기를 찢었다. 위병소의 해병들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서지수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부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장판인 줄 알아? 신성한 해병대 사단 정문이야.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팻말도 못 읽어? 당신 같은 아줌마가 기웃거릴 곳이 아니란 말이야. 당장 안 꺼져? 황덕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침해당했다는 불쾌감과 약자로 보이는 상대에 대한 가학적인 우월감만이 가득했다. 부대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서지수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황덕출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 따위가 자신의 앞에서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지수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대낮부터 반주를 거하게 걸친 모양이었다. 볼일, 니년이 여기에 무슨 볼일이 있어? 행색을 보아하니 어디 아들 녀석 밥이나 챙겨주러 온 모양인데 여긴 니년 맘대로 드나드는 유치원이 아니야. 그리고 경례도 안 해? 군인을 봤으면 경례를 해야 할 것 아니야. 기가 막힌 궤변이었다. 민간인에게 군인을 보고 경례를 하라니. 그의 세상에서는 계급과 군복이 곧 법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발 아래에 두어야 할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저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은 군인에게 경례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황덕출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위병소의 해병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뭣들 하고 서 있어? 저 정신 나간 년 당장 끌어내지 못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이 신성한 부대 앞에서 깽판이야. 니년은 기수가 몇 기야? 기수도 없는 년이. 위병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댔다. 사단장의 명령은 하늘과 같았지만 아무리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인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들의 망설임을 본 황덕출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전연 옷자락 잡고 당장 저쪽 길바닥에 처박아 버리란 말이야. 내가 책임져. 결국 한 명의 상병이 주저하며 서지수의 팔을 잡았다. 서지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황덕출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곤충학자가 혐오스러운 벌레의 생태를 관찰하는 듯한 지극히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황덕출은 그 시선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었다. 뭘 봐? 뭘 보냐고. 재수없게. 오늘 하루 종일 재수없겠네. 빨리 꺼져 이년아. 서지수는 순순히 위병들에게 이끌려 부대 정문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등 뒤로 황덕출의 저주와도 같은 폭언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의 지휘 차량은 보란듯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던 서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욕감에 떨거나 분노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황덕출은 단순한 꼰대가 아니었다. 그는 해병대의 명예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서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펼쳤다. 포항 1사단 부대의 전체 약도였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초급 장교 시절 이곳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형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기억을 더듬었다. 정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그만이다. 해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도를 접어넣고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부대 외곽을 따라 이어진 후미진 산길로 향하고 있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의 행차와 같지만 후문으로 잠입하는 것은 전사의 침투와 같다. 그리고 서지수 중장은 화려한 의전으로 환대받는 왕보다는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전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포항의 찬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았다. 이제 막 길고 혹독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해병대 1사단의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 전투복 위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구령을 외치는 교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신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연병장 한편에서는 황덕출 준장이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대 순찰을 핑계 삼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병사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을 즐겼다. 똑바로 못해, 이 새끼야. 허리가 활처럼 휘었잖아. 여기가 클럽이냐? 웨이브는 집에 가서 네 엄마 앞에 서나 해. 한 신병의 자세가 흐트러지자 어김없이 황덕출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군홧발로 신병의 등을 툭 찼다. 신병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주변의 동기들이 애써 외면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일렁였다. 꼴들 하고는 요즘 애새끼들은 정신력이 글러먹었어. 이러니까 계집애들한테나 무시당하는 거야. 자, 다들 봐라. 팔굽혀펴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황덕출은 자신만만하게 외치며 신병들 앞에 섰다. 그는 보란듯이 엎드렸지만 그의 자세는 누가 봐도 엉망이었다. 잔뜩 나온 배는 땅에 닿을 듯 출렁였고 팔은 어색하게 벌어져 있었다. 낑낑거리며 몇 개를 내려갔지만 제대로 가슴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10개를 채우기도 전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장군이라는 체면이 아니었다면 당장 드러누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 괜히 더 큰 소리를 쳤다. 봤나? 복부에 힘을 주고 정확한 자세로 하는 거다. 알겠나? 신병들은 차마 대답할 기운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등산복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서지수였다. 그녀는 부대 후방의 낡은 철조망 일부를 통해 감쪽같이 안으로 들어온 터였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훈련이 한창인 연병장 한가운데로 향했다. 교관들이 황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세에 주춤했다. 황덕출은 정문에서 쫓아냈던 미친년이 어느새 연병장까지 들어온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다. 저 년이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누가 들여보냈어? 당장 끌어내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서지수는 황덕출의 고함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까 발에 채어 넘어진 신병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병. 팔의 각도가 너무 벌어졌다. 어깨 너비보다 주먹 하나만큼만 넓게 잡아라. 그리고 허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복부에 힘을 주고 몸을 통나무처럼 만들어야 한다. 시선은 전방 15도를 주시하고.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명료했다. 마치 수십 년간 훈련을 지도해온 베테랑 교관 같았다. 황덕출은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분노로 얼굴이 터질 지경이었다. 니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당장 전년 주둥이를 틀어막고 끌어내. 서지수는 황덕출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없이 흙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강철 막대처럼 굳건했다. 팔꿈치는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며 내려갔고 가슴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폭발적인 힘으로 솟구쳐 올랐다. 속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오직 힘과 절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팔굽혀펴기의 정석이었다. 27, 28. 신병들은 숨을 죽였다. 교관들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등산복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며 드러난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48, 49, 50. 정확히 50개. 서지수는 마지막 구령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양손에 흙을 툭툭 털어냈다.
그때 모두가 보았다. 흙먼지가 털려나간 그녀의 손바닥을.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잡히고 또 잡혔을 단단하고 두꺼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다. 섬세한 여인의 손이 아니었다. 평생을 총과 군장을 벗삼아 살아온 진짜 군인의 손이었다. 연병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덕출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의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저 가녀려 보이는 중년 여인이 자신은 10개도 제대로 못하는 팔굽혀펴기를 50개나 완벽하게 해냈다는 사실이 그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러나 충격은 이내 굴욕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일개 아줌마에게, 그것도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훈련장 기강이 이게 뭐야? 여자가 설치고 다니게. 전연 영창에 쳐넣어버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교관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사단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다가와 서지수의 양팔을 붙들었다. 서지수는 이번에도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연병장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연병장을 떠나는 순간 신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봤냐? 자세 장난 아니더라. 특전사 출신인가? 손바닥 굳은 살 봤어? 사단장님보다 100배는 더 해병 같으신데. 서지수는 연병장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계급과 권위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그들의 세계에 실력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황덕출은 그녀를 힘으로 쫓아냈지만 그녀가 남긴 굳은 살 박힌 손의 잔상은 병사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이나 계급장보다도 더 강렬한 진짜 군인의 증표였다. 서지수는 교관들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나왔지만 그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미로처럼 얽힌 부대 건물들 사이를 익숙하게 오갔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장교 식당이었다. 군대는 밥을 먹을 때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다. 특히 지휘관의 성향과 부대의 분위기는 식사 시간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마련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교 식당은 제복을 입은 장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서지수는 식당 한쪽 구석에서 배식을 돕는 민간 조리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릿수건까지 쓰자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배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며 장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열리고 황덕출 준장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아첨꾼 참모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들은 식당 중앙의 가장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황덕출은 식판을 받자마자 반찬 투정부터 시작했다. 이게 뭐야? 풀떼기만 잔뜩 있고. 사내 자식들이 이런 것만 먹고 무슨 힘을 써. 주방장 어디 있어? 당장 고기 반찬 내오라고 해. 그의 고함에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참모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웃으며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그래도 건강에는 야채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부하들이 다 본받을 것입니다. 황덕출은 그제야 기분이 좀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입은 쉬지 않았다. 그의 주된 화제는 오늘 아침부터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 미친년에 대한 것이었다. 아주 기가 막혀서 밥이 안 넘어가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 하나가 신성한 해병대 훈련장에서 설쳐대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해. 이게 다 요즘 군대가 물러터져서 그래. 그는 식판을 내리치며 말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덩달아 숨을 죽였다. 여자들을 군대에 받아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야.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알 턱이 있나.
체력은 약해 빠졌지, 판단력은 흐려터졌지, 결정적인 순간에 울고불고 난리나 치고. 안 그래? 그가 좌중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자 참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장님. 여군들은 전투 병과보다는 행정이나 보급 같은 후방 지원 업무에나 어울립니다. 애초에 신체 구조부터가 군인이랑은 맞질 않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여자라는 걸 무기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솔직히 같은 군인이라고 생각도 안 듭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저급하고 모욕적으로 변해갔다. 여군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에게 여군은 동료 전우가 아니라 자신들의 남성적인 세계에 침입한 이질적인 존재이자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서지수는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자 군의 단결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깊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식당의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황덕출의 폭언에 애써 귀를 막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몇몇 젊은 장교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단장 앞에서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묵의 동조, 그것은 비겁함인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서지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다른 테이블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던 한 명의 여군 대위였다. 그녀는 황덕출 일행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하얗게 질린 얼굴과 식판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저런 모욕과 멸시 속에서 버텨왔을까. 서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자신 역시 소위 시절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했다. 여자가 무슨 장교냐는 노골적인 비아냥부터 능력을 증명해도 독한 년이라는 손가락질까지.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그리고 그들보다 몇 배는 더 독하게 자신을 단련함으로써 그 모든 장벽을 넘어왔다. 황덕출의 저열한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해병대 기술을 따지고 다른 부대 지휘관들을 험담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부패한 왕국의 광대 노름 같았다. 서지수는 조용히 배식대 뒤편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벗어 한쪽에 잘 개어놓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황덕출은 반드시 쳐내야 할 독버섯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부패한 무리들, 그들의 비겁한 침묵에 동조하는 이들까지 해병대의 병든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다. 그녀가 막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저기 아까 식당에 계셨던 분 맞으시죠? 뒤를 돌아보자 아까 식당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여군 대위였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서지수 앞에 서 있었다. 서지수의 계획에 없던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있었다. 서지수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아까 장교 식당에서 홀로 앉아 모든 모욕을 감내하던 젊은 여군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해병 대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보다 해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이곳 1사단으로 전입 온 이후 그녀의 자부심은 하루가 다르게 멍들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대위? 서지수는 그녀의 계급을 정확히 불렀다.
최유진 대위의 눈이 살짝 커졌다. 민간인 복장을 한 여인이 자신의 계급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 의외라는 눈치였다. 아까 식당에서 최유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황덕출 사단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사단장님의 말씀을 들으셨군요. 서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최유진의 불안과 분노를 모두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목소리에 최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매일 있는 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모든 여군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저희는 전우가 아닙니다. 그저 걸리적거리는 짐이거나 값싼 안주거리일 뿐입니다. 능력을 증명하려 할수록 독한 년 소리를 듣고 묵묵히 있으면 능력 없는 년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울분은 본물처럼 쏟아졌다.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 훈련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적인 발언들.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서지수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악랄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황덕출이라는 제왕이 군림하는 썩어빠진 왕국이었다. 서지수는 말없이 최유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의 공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내던 최유진은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생각에 황급히 말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께 제가 너무... 아니, 괜찮습니다. 서지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대위.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였다. 그들 뒤편에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위.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건가? 황덕출의 충실한 신복이자 작전 참모인 박성진 대령이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지수와 최유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가왔다. 민간인하고는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최 대위, 요즘 부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소리가 많던데 자네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 망정 근무 시간에 외부인이랑 노닥거리고 있어? 박 대령의 말투는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최유진을 질책하면서도 서지수의 정체를 은근히 떠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단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정체불명의 아줌마와 부대 내 여군 장교가 함께 있는 모습은 그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대령의 눈에 찍히는 날에는 군 생활이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허둥지둥 변명을 하려는 순간 서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박 대령의 앞을 막아섰다. 제가 최 대위에게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만 혹시 작전 참모께서는 부대 방문객에게 길 안내도 못하게 하는 내규라도 만드셨습니까? 서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박 대령은 순간 당황했다. 일개 민간인 아줌마가 자신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몰아세우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 당신 뭐야? 아까부터 부대 안을 멋대로 돌아다닌다던 여자가 당신이군.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당장 신분증 제시해. 확인하고 퇴거 조치하겠어.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서지수를 찍어 누르려 했다. 하지만 서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박 대령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진 대령.
해병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3조 사항. 영내에서 신원 미상의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을 시 즉각 보고 체계에 따라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5분 대기조에 출동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대령은 보고도 없이 직접 신문을 하고 있군. 월권 아닌가? 박 대령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군사보안업무훈령. 그것도 세부 조항까지 정확하게 꿰고 있는 민간인이라니. 단순한 방문객이 절대 아니었다. 국방부나 합참에서 나온 감찰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서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대령의 전투와 끈이 풀려 있군. 참모라는 사람이 그 정도 기본 군기도 없이 사단장을 보좌하나? 그러니 훈련장에서 사단장이 망신을 당해도 아무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박 대령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전투와 끈 한쪽이 살짝 풀려 있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상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 복장, 그리고 아까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누구십니까, 당신? 박 대령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서지수는 대답 대신 그를 서늘하게 한번 쏘아보고는 최유진에게 고개를 돌렸다. 최 대위 하던 이야기 마저 합시다. 누가 방해하면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 말은 명백히 박 대령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박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감히 끼어들 수도 그렇다고 자리를 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서지수는 최유진을 데리고 막사 뒤편의 한적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최유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박성진 대령을 말 한마디로 제압해버린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지수가 묻자 최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녀의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제 경외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대위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황덕출 준장과 그 수하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던 모든 기록과 증언들을 모아주십시오. 익명은 보장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저들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서지수는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곳에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최유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왕국의 균열을 낼 첫 번째 망치이자 희망의 불씨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보급 창고. 권력의 부패는 언제나 돈의 흐름과 함께하는 법이다. 황덕출 왕국의 또 다른 치부를 파헤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부대 안은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부산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서지수는 그 소란을 틈타 부대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제3보급 창고로 향했다. 최유진 대위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황덕출 준장의 최측근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는 고강철 원사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신형 전투 장비나 피복류 같은 군납 물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린 서지수는 어둠을 완벽한 엄폐물 삼아 창고 주변으로 접근했다. 수십 년간 특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순찰하는 경계병의 동선과 주기를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배수로를 통해 창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환풍구 아래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자물쇠를 해체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소음과 함께 창고 안으로 잠입한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강철 선반들이 미로처럼 펼쳐졌다. 창고 안은 온갖 군수품들의 독특한 냄새로 가득했다. 기름과 화약, 새 옷가지와 가죽이 뒤섞인 냄새. 서지수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비추며 선반 사이를 조용히 나아갔다.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다. 최근 일선 부대, 특히 최전방 GOP 소초의 해병들에게 보급되었다는 신형 방한 피복과 전투화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국방위원회 보고서에는 분명히 보급이 완료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서지수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병사들은 여전히 낡고 해진 구형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창고의 공식적인 장부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입고와 출고 기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지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속임수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선반에 쌓인 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상자 겉면에는 GOP 3소초 방한 피복 혹은 수색대대 신형 전투와 같은 표식들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서지수의 미간이 좁아졌다. 안에는 신형 장비 대신 폐기 처분 직전의 낡은 구형 장비들이 채워져 있었다. 전형적인 바꿔치기 수법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신형 장비들은 어디에 있는가? 서지수는 창고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아무런 표식도 없는 거대한 나무 괴짝들이 천막에 덮인 채 쌓여 있었다. 그녀가 천막을 걷어내고 괴짝의 뚜껑을 여는 순간 싸늘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괴짝 안에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신형 방한복과 전투화, 방탄 헬멧들이 먼지 하나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것들은 곧 민간 시장으로 빼돌려져 누군가의 뒷주머니를 채울 터였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 해병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랄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서지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증거들을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장부와 상자 그리고 빼돌려진 신품들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다. 그녀가 마지막 사진을 찍고 돌아선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야? 창고 입구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덮쳤다. 육중한 체구의 상급 부사관. 바로 이 창고의 주인이자 황덕출의 수족인 고강철 원사였다. 그는 퇴근했다가 무언가 찝찝한 기분에 다시 창고를 찾은 길이었다. 고 원사는 서지수를 보자마자 도둑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쇠 지렛대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어떤 년이 감히 신성한 군용 창고에 들어와 도둑질이야. 내년 목숨이 몇 개인지 오늘 확인해보자. 그는 수십 년간 다져진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어설픈 좀도둑 따위는 맨손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도망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정면으로 고 원사를 마주보았다. 고강철 원사. 해병 생활 30년 자랑스러운가? 서지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고 원사는 순간 움찔했다. 자신의 이름과 군 생활 횟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년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 해병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와 도급을 유지해야 한다. 자네가 처음 해병 배지를 달았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해병으로서의 양심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고 원사는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쇠 지렛대의 힘을 풀었다.
자네가 빼돌린 저 전투와 한켤레 때문에 혹한기 훈련을 뛰는 어느 해병의 발이 동상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자네가 뒤로 챙긴 저 방한복 한 벌 때문에 매복 작전에 나선 해병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시끄러워. 내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고 원사는 애써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지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안다. 베트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으신 아버지를 따라 해병이 된 자네의 자부심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황덕출 준장의 아버지를 따라 똑같이 부패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자네의 부끄러움을. 고강철 원사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쇠 지렛대가 쨍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고 원사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불씨 하나를 던져놓았을 뿐이다. 이제 그 불씨를 꺼뜨릴지 아니면 거대한 불길로 키울지는 온전히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창고에 홀로 남은 고강철 원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칼날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자네의 부끄러움을.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의 붉은 명찰이 오늘 밤만큼은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다. 서지수가 부대 안에 머문 지 꼬박 이틀이 지났다. 그 사이 최유진 대위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여군들의 피 맺힌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보급 창고에서 확보한 물증은 황덕출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터였다. 이제 모든 조각은 거의 다 맞춰졌다. 그녀에게는 황덕출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격 없음을 모든 장병들 앞에서 명백하게 증명할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황덕출 준장이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예고도 없이 수색대대 전체에 완전 무장 행군 준비 태세를 발령한 것이다. 새벽부터 수색대대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해병들이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도열해 있었다. 황덕출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연기하며 오로 장병들의 복장과 군장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점검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 이 새끼는 수통에 물도 제대로 안 채웠어. 전쟁 나면 목말라 죽을래? 전투와 끈 똑바로 안 매. 행군하다 발목 나가면 누가 책임져? 방독면은 장식품이야? 10초 안에 즉각 착용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해 두라고 몇 번을 말해. 그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장병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황덕출의 눈에 한 병사가 들어왔다. 갓 전이 본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이병이었다. 긴장한 탓인지 군장을 제대로 결속하지 못해 어깨끈이 한쪽으로 살짝 쏠려 있었다. 황덕출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이병의 앞으로 다가갔다. 어이 거기 너. 해병. 이게 군장이야 아니면 등산 배낭이야?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어? 해병의 군장은 자신의 목숨이고 전우의 목숨이야. 이 새끼가 해병의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이병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얘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벗어. 지금 당장 군장 벗어서 다시 착용해봐.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내가 직접 보겠다. 이병은 허둥지둥 군장을 벗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선임들과 사단장이 지켜보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그의 손은 제멋대로 떨려왔다. 그는 낑낑거리며 군장을 다시 짊어지려 했지만 무거운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휘청거리며 군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연병장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황덕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패급 새끼를 봤나?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당장 연병장 100바퀴 돌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한쪽 구석 정비고 근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익숙한 등산복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서지수였다. 그녀의 등장은 연병장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틀 전 연병장에서 팔굽혀펴기 시범을 보이고 어제는 작전 참모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아줌마였다. 황덕출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미친년이 또 나타나다니. 이제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저 미친년을 당장 체포해. 저녀는 군사 기밀을 빼내러 온 간첩일지도 몰라. 당장 헌병 불러. 전원 총기 들고 저년을 포위해. 하지만 서지수는 그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쩔쩔매는 이병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해병. 긴장하지 마라. 그녀는 바닥에 놓인 완전 군장을 내려다보았다. 20kg이 넘는 웬만한 남성도 버거워하는 무게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시간을 좀 재주겠나? 대대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황덕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서지수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군장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의 모든 해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서지수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군장을 가볍게 등 위로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양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어깨끈을 찾아 끼워 넣었고 허리 벨트와 가슴 조임끈이 찰칵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결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어깨의 무게 조절끈을 당겨 몸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데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거대한 군장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무게에 짓눌리는 기색도 없었다. 연병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공포나 강요에 의한 침묵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실력과 경외감에서 비롯된 숭고한 침묵이었다. 서지수는 완벽한 부동자세로 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덕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준장 황덕출. 그녀는 존칭 없이 그의 계급과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지휘관의 역할은 부하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짓밟는 것이 아니다. 이 군장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지휘관이라는 책임의 무게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황덕출에게 박혔다. 그리고 너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인다. 연병장의 공기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황덕출은 보랏빛으로 변한 얼굴로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히 일개 민간인 년이.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전연을 죽여버려야 한다. 서지수는 천천히 군장을 벗어 이병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이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다시 해봐라. 넌 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가면을 벗고 심판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서지수는 자신의 등산복 상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모두의 숨을 멎게 할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지수의 손이 등산복 상의 지퍼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렸다. 찢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해병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못 박혔다. 낡고 빛바랜 등산복의 천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순간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짙은 국방색의 해병대 정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정복의 깃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서리빨처럼 번쩍이는 세 개의 은빛별이 작지만 장엄한 빛을 발산했다. 중장. 대한민국 해병대, 아니 국군 전체를 통틀어도 그 수는 손에 꼽을 정도인 장군들 중에서도 최상위 계급. 그 세 개의 별이 지닌 무게는 연병장의 공기를 억누르는 물리적인 압력처럼 느껴졌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들의 눈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깨달음으로 거대하게 확장되었다. 지난 이틀간 부대를 유령처럼 떠돌며 온갖 기행을 일삼던 사단장에게 미친년이라 불리며 멸시당하던 저 평범한 중년 여인이 바로 군의 정점에 선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뇌가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황덕출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파도처럼 쓸려나갔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부풀어 올랐던 그의 몸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쭈그러들었다. 눈앞에 떠있는 세 개의 별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이거나 아니면 저 여자가 군복을 훔쳐 입고 버리는 정신 나간 사기극일 거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다음 순간 서지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장엄한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서지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연병장 끝에서 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혼돈에 빠진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주의 첫마디와도 같은 절대적인 선언이었다. 해병 45기. 준장 황덕출보다 15기수 선임이다. 그 한마디는 황덕출의 심장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창이었다. 그가 평생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아왔던 해병대 기수. 감히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대선배, 그것도 보통 선배가 아닌 해병대 전체를 이끄는 사령관 앞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의 뇌 속 모든 회로가 끊어졌다. 사령관님.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 자리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 부하 해병을 패급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바로 그 오만한 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초라한 죄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침묵을 깬 것은 서지수였다. 그녀는 무릎 꿇은 황덕출에게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는 마치 죄인의 심판을 알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준장 황덕출. 고개를 들어라. 황덕출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가 땅에 닿을 듯 조아렸다.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봐라 황덕출. 서지수의 목소리에 서린 냉기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황덕출은 마지못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지수의 얼굴은 분노나 경멸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감정조차 실을 가치가 없다는 듯한 그 표정이 황덕출에게는 더 큰 공포였다. 서지수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 위에서 죄인을 내려다보는 심판자처럼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첫째, 지휘관으로서 부여된 신성한 지휘권을 남용하여 부하 장병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일삼아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죄. 그녀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공적인 선고문이었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발언과 저급한 언행으로
군의 단결을 심각하게 해치고 국가에 헌신하는 여군 동료들의 명예를 씻을 수 없이 훼손한 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지수는 옆에 서 있던 통신병에게 손짓했다. 통신병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그녀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연병장 전체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에 연결했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자들을 군대에 받아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야. 체력은 약해 빠졌지, 판단력은 흐려 터졌지, 결정적인 순간에 울고불고 난리나 치고. 안 그래? 황덕출이 장교 식당에서 내뱉었던 추악한 목소리가 조금의 가감도 없이 연병장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의 아첨꾼 참모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수백 명의 장병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자신들의 사단장이 숨기고 있던 맨얼굴을 목도했다. 최유진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억압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황덕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녹음을 끄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서지수는 녹음이 끝나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지엄한 판결문과도 같았다. 셋째, 일선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군수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이적 행위에 준하는 죄. 그녀는 품속에서 또 다른 증거물, 보급 창고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담긴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이것이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증거다. 더 이상 변명은 용납하지 않는다. 서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황덕출을 내려다본 뒤 연병장 한편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헌병대장은 들으라. 예, 사령관님. 준장 황덕출을 이 시간부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직위에서 즉각 해제한다. 또한 군형법상 상관 모욕, 초병 모욕,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하여 국방부 검찰단으로 압송하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대장의 우렁찬 복명 복창과 함께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하늘처럼 보였던 황덕출의 양팔을 거칠게 꺾거등 뒤로 돌리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나라.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건 모함이야. 전현이 아니 사령관님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황덕출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비명은 힘없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오만했던 폭군은 힘없이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남긴 추악한 죄의 흔적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병장의 공기만이 남아있었다. 서지수는 끌려가는 황덕출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해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심판자가 아닌 그들의 진정한 지휘관이자 선배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서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명예 대신 썩어빠진 권력과 부패의 악취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이것이 사령관인 나의 첫 번째 명령이다. 그녀의 선언에 연병장의 모든 해병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부동자세로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해병. 그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를 만난 자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충성의 함성이었다. 포항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의 결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황덕출이 비참하게 끌려나간 연병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장병들은 아직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은 그만큼 컸다. 서지수 사령관은 그들에게 잠시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지휘 단상으로 천천히 올라가 이제는 주인을 잃은 사단장석이 아닌 그 옆에 굳건히 섰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전체를 아우르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는 듯 했다. 전체 이쪽을 주목.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수색대대 장병들은 즉시 내무반으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나머지 장병들은 예정된 일과를 속행한다. 단 이 시간부로 사단 내 모든 장교들은 지휘관 및 참모 직책에 관계없이 전원 이곳 연병장에 집결하도록 한다. 10분의 시간을 주겠다.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의 인솔하에 신속하게 흩어졌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그리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영내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불안과 긴장에 휩싸인 얼굴로 연병장에 다시 도열했다. 그들 중에는 장교 식당에서 황덕출의 추잡한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리던 참모들도 그의 부패를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했던 수많은 방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지수는 집결한 장교들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장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해병의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녀의 질문은 철학적이었지만 그 의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부패한 지휘관 개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충성인가? 아니면 그의 잘못된 명령이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힐 때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가?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서지수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황덕출 준장은 혼자서 괴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의 탐욕에 기생하여 자신의 안위를 도모한 자들, 그의 불의에 침묵하며 방관한 자들, 여러분 모두가 그를 흉측한 괴물로 키워낸 공범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렸다. 장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나는 오늘 해병대의 몸에 자라난 이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다. 황덕출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던 박성진 대령이었다. 박 대령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서지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작전 참모 박성진 대령. 예. 박 대령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대답했다. 자네는 부패한 지휘관에게 아첨하며 그의 온갖 범죄 행각을 방조하고 동조했다. 부하들을 겁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해병대의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죄 또한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대령 박성진을 이 시간부로 작전 참모 직위에서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시 보직 해임서를 제출하고 영내에서 대기하도록. 박 대령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되뇌며 대열에서 이탈했다. 서지수의 숙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에서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들을 한 명씩 정확히 지목하며 그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장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열 뒤편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왔다. 보급 창고를 관리하던 고강철 원사였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틀 전밤의 혼란스러움 대신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휘 단상 앞에 서서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제3보급 창고장 원사 고강철. 사령관님께 보고 및 자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서지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해보라. 저 원사 고강철은 황덕출 준장의 지시를 받아 군수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일선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신형 장비들을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죄, 저를 군법에 따라 가장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는 품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서지수에게 바쳤다. 그것은 그가 밤새 다시 정리한 황덕출의 횡령 행각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된 진짜 장부와 증거 자료들이었다. 이틀 전밤 서지수가 그의 양심에 던져놓았던 작은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른 순간이었다. 연병장에는 깊은 탄식이 흘렀다. 황덕출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음에 한번 놀라고 부패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용기에 또 한 번 놀랐다. 서지수는 고 원사가 내민 자료를 건네받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 원사, 자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 원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서지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자네가 보여준 이 용기는 죽어가던 해병의 양심을 스스로 되살린 고귀한 증거다. 그 어떤 처벌보다도 무서운 것이 양심의 가책임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네의 죄는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다루겠지만 나는 오늘 자네의 이 용기를 해병대의 이름으로 기억하겠다. 서지수의 말에는 처벌의 냉정함과 함께 한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는 리더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고강철 원사는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더럽혀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서지수는 고개를 들어 남아있는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공포와 불안 대신 깊은 존경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독버섯은 뿌리 뽑혔다. 이제 이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건강한 숲을 가꾸어 나갈 차례였다. 황덕출과 그의 핵심 추종자들이 해병대 헌병대에 의해 압송되고 부패의 고리가 끊어진 해병대 제1사단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지수 사령관은 사단장 직무대리로 덕망있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부사단장을 임명하여 부대의 기본적인 안정을 꾀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소통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단의 모든 장병들을 계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대연병장에 집결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압적인 사열이나 점검이 아니었다. 지휘 단상 대신 그녀는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의 바닥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하는 해병대 1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나의 후배 해병들. 그녀의 첫마디는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병이 되겠다고 했을 때 여자가 무슨 일하며 반대했던 가족들, 사관생도 시절 남자 동기들의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던 날들, 소위로 임관한 뒤에도 여장교는 커피나 타면 된다는 식의 모욕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던 수많은 밤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상처와 좌절을 겪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것은 나는 해병이다라는 마지막 자부심 하나였다. 이 붉은 명찰의 무게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 3개의 장군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고뇌와 아픔을 겪어낸 한 명의 인간이자 존경스러운 대선배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다시는 이 신성한 해병대 안에서 성별이나 출신
혹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과 모욕을 받는 이가 없도록 만들겠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최고 지휘관인 나에게까지 가로막힘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사령관 직통 익명 신고 시스템 레드 엠블럼의 즉각적인 개설. 이를 통해 중간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제1사단 전체 인사 및 진급 심사 기록에 대한 전면 재조사. 과거 성차별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어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여군 편의 시설 화장실, 샤워실, 숙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및 확충 공사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사람을 앞으로 불렀다. 최유진 대위. 최유진 대위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용기 있는 제보가 이번 개혁의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서지수는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최유진 대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유진 대위는 모두가 불의에 침묵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진실을 외칠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해병의 가장 큰 덕목인 정의와 의리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에 사령관 표창을 수여하고 새로 출범할 사단 내 조직 문화혁신 태스크포스의 초대 팀장으로 임명한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장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최유진 대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용기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더 큰 변화를 이끌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서지수는 새로 마련된 태스크포스 사무실에서 최유진 대위와 다른 여군들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지휘관과 부하의 격식은 없었다. 그녀는 선배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이 그동안 겪어왔을 아픔과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리고 우리 해병대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다. 사령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여군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흉터를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황덕출이 사용하던 사단장실은 이제 서지수의 임시 집무실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가 펼쳐진 포항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부대는 이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뿌리 깊은 편견과 싸우는 이 길고 외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새겨진 단단한 굳은 살. 이 흉터와도 같은 굳은 살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왔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 위로 앳되지만 당찬 눈빛을 한 젊은 시절의 서지수 소위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와 같은 후배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이 어둠을 반드시 걷어내겠다. 포항의 밤바다 위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분명 생명력 넘치는 희망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포항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생명을 품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해병대 제1사단의 풍경은 지난 겨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여전히 연병장에서는 땀과 함성이 넘쳤고 동해의 파도는 변함없이 웅장한 포물선을 그리며 해안을 때렸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질감은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눈빛은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수색대대 훈련장. 한 무리의 해병들이 가상의 적진을 향한 침투조 공격 훈련에 한창이었다. 이전 같았으면 교관의 욕설과 비인격적인 고함이 훈련장을 지배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세 좋아. 하지만 엄폐물을 너무 믿지 마. 항상 다음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김해병, 지금 방심했지? 적은 내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노린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 젊은 교관은 병사들의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대신 전우로서의 조언을 건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훈련에 참가한 여군 해병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여자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는 식의 배려 아닌 차별도, 여자 주제에라는 식의 노골적인 무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똑같은 해병으로서의 능력과 전술만이 평가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한 여군 하사가 아슬아슬하게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그러자 교관이 달려가 손을 내밀며 일으켜 주었다. 괜찮나? 어디 다친 곳은?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에는 발을 좀 더 왼쪽으로 디뎌봐.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넘어가면 훨씬 수월할 거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 중 누구도 비웃거나 흉보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의 성공을 응원하는 격려의 눈빛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서지수 사령관이 뿌린 새로운 바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다. 두려움과 통제 대신 존중과 자율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장교 식당의 풍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 황덕출과 그 일당의 저급한 농담과 아첨이 오가던 그곳은 이제 건전한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막 소령으로 진급한 최유진이 이끄는 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 팀원들이 식사를 하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멘토우멘티 제도에 대해 말인데요. 단순히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상호 간의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외부에서 초빙하는 안건도 사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남성과 여성, 선임과 후임의 벽이 없었다. 오직 더 나은 해병대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최유진 소령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분노에 떨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또 다른 증거는 제3보급 창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징계위원회에서 감봉과 보직 이동 처분을 받은 고강철 원사는 서지수 사령관의 배려로 보급 창고에 남아 자신의 과오를 씻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제 창고지기가 아닌 군수품 검수관으로서 누구보다 깐깐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전투와는 마감 처리가 불량이군. 당장 납품업체에 연락해서 전량 반품 조치하도록. 우리 해병들의 발은 소중하니까. 그는 이제 막 자대로 전입 온 신병에게 새로 지급될 전투화를 건네주며 직접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신겨주기까지 했다. 어떤가? 발에 잘 맞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이야기해야 한다. 해병의 발은 제2의 심장과도 같아.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해. 신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참 부사관의 친절에 감동했다. 고강철 원사는 신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함으로써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서지수 사령관이 다시 포항 제1사단을 찾는 날이 왔다. 지난번의 은밀한 잠입과는 달리 이번에는 해병 대사령관으로서의 공식적인 부대 순시였다. 사단 정문에 그녀가 탑승한 지휘 차량이 도착하자
늠름하게 도열한 의장대가 그녀를 맞았다. 사단장 직무대리와 참모들이 달려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해병대 제1사단은 사령관님의 부대 순시를 받들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충성. 서지수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장병들의 모습은 과거 황덕출 앞에서 보았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 곳곳을 둘러보며 변화의 모습들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대연병장에서 열리는 우수 장병 표창 및 진급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장병들이 그녀의 손으로부터 표창과 새로운 계급장을 받았다. 그 중에는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일병 강민준. 이름이 호명되자 늠름한 자세로 단상 위로 올라온 한 해병. 그는 바로 몇 달 전 완전 군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 황덕출에게 패급이라 불리며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던 그 이병이었다. 그는 그날의 충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녁까지 생각했었지만 서지수 사령관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과 주변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모범적인 해병으로 거듭난 터였다. 서지수는 그의 가슴에 분대장 휘장을 직접 달아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강민준 분대장. 이제 자네는 혼자가 아니라 분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되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 배운 공감과 이해심으로 부하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지휘자가 되길 바란다. 강민준 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가장 큰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서지수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을 향해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해병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붉은 명찰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전투복의 왼편 가슴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명찰이 붙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붉은색이 적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해병대의 뜨거운 정열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모두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붉은 명찰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책임의 무게라고 말하고 싶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명찰은 첫째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조국과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는 가장 신성한 책임을 의미한다. 둘째로 성별과 계급, 출신에 상관없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불의와 부패에도 타협하지 않고 해병대의 명예와 자신의 양심을 지켜내야 한다는 고독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의미한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해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지난 겨울 이 부대는 그 붉은 명찰의 무게를 잊어버린 한 사람으로 인해 깊은 어둠에 빠졌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어 길을 찾았다.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으며 마침내 해병대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되찾았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있는 진정한 해병이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아픔과 노력을 보상받는 치유의 함성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함성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서지수는 해질녘 홀로 포항의 바닷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장소였다. 여전히 바람은 거셌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그녀의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칼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최유진 소령이 다가왔다.
사령관님, 최소령, 수고 많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험난한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와 이제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후배 사이에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지수는 가슴에 달린 자신의 붉은 명찰을 가만히 매만졌다. 그 위에는 서지수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그 이름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해병대를 바꾸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붉은 명찰의 무게를 감당해낸 수많은 해병들의 용기와 헌신이 모여 이뤄내는 장엄한 합창과도 같은 것임을 그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포항의 바다 위로 희망을 노래하는 새로운 파도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한 해병의 전설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